안녕하세요. 네. 교사 교육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렇게 차곡차곡 자리 차지하실 때마다 이렇게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빨라졌었는데, 원장님 이렇게 노래하시고 이러는 거 뒤에서 조금씩 따라하면서 조금 안정감을 가졌다가 다시 또 이제 두근두근 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지내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뭐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이론적인 내용도 이제 당연히 추가가 될 거고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지내시면서 어린이집에서 리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리듬 생활을 해 주셔야지 되는 그러한 부분들,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발드로프 교육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발드로프 교육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그분의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 윤선영 교수님을 통해서 발드로프 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초임교사도 발드로프 교육 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시작을 해서 퇴사할 때까지, 그러니까 2기간 다 발드로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예비교사들이나 현직 교사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하고 함께 지냈었던 아이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저하고 만났었던 부모님들의 사례들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누기 쉽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올해는 이 사진을 항상 먼저 강의 시간에 대상이 누가 됐든 먼저 보여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나무, 사람, 그쵸?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있을까요? 7명일까요? 8명일까요? 4명이요? 4명이요?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어떡하지? 10명인가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쵸? 그래서 최대치로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 수가 뭐 10명인 분도 있을 거고, 11명인 분도 있을 거고, 제가 결과가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요. 13명까지 어거지로 찾아봤어요. 재미로 보세요. 이게 뭔가 검사한 그거는 아니어서, 나 4명인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도 보다가 점점 더 자세히 보게 되네 이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조금 가볍게 편안하게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거고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아이들하고 지내고 있는 일과 그때 내가 아이들한테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까 뒤에서 이제 일찍 오신 어머니께서 다른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언어 사용하는 거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기간뿐만 아니라 발드로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차량 기다리면서 봐도 그렇고, 다른 어린이집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 때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들어봐도, 그리고 친구를 챙기는 걸 봐도 차이점이 느껴진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인 사용, 언어로 안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흘러보냈었던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세요? 밥을 해요. 네. 또 그 다음엔 무엇을 하세요? 아이를 깨우고 청소도 하고 개밥도 주고 개밥 주고 그 다음 뭐 하세요? 커피도 마시고, 네, 등원시키고,
출근도 하셔야지 되고, 아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환경이라든지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아침의 일과는 조금씩 다르실 수 있어요. 시작하는 시간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일어나서 나도 준비하고 아이도 준비하고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주고 등원시키고 나면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못다한 집안일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일과들을 보내게 됩니다. 주말에는 주로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밭일하고 네, 산책하고 또 무엇을 하시나요? 아이들 놀아주고, 네. 그런데 그러한, 이번 주 토요일에 뭘 해야 되겠다.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이거는 계획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시나요? 계획을 세워서 하시나요, 보통? 네. 나머지는 한두 가지 굵직한 건 세워놓고 나머지는 즉흥적으로,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너 J야? 너 P야? MBTI 얘기하면서 계획형이야? 즉흥적으로 해? 뭐 이제 감각형이야? 무슨 형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생활에서 보았을 때 즉흥적으로 무언가가 변화가 탁탁탁 있는 거가 좋을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아이들에게 일과를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즉흥적으로 바꿔야지 되는 상황들, 융통성 있게 일과를 보내야지 되는 상황들 분명히 있는데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더 안정감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한 걸까요? 사계절이죠. 봄이고 여름, 가을, 겨울. 네. 제가 어제 올해 마지막 꽃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은 거의 꽃이 지는 거의 많이 그래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주 주말엔 꽃을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오다 보니까 어머 개나리가 아직도 있구나, 벚꽃이 이렇게 아직 활짝 피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도 조금 구분이 되어 있었고 봄도 충분히 느끼고 여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봄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엄청 더워지고 여름이 된 것 같아. 봄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봄옷을 사도 되나? 뭐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해.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겨울에는 또 눈이 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물론 눈놀이를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눈을 경험해 보거나 그런 경험들은 아직까지도 하고는 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에어컨이죠. 이거는 이제 사계절도 조금 경계가 흐릿하게 사라지고 있지만 여름을 정말 더운 여름답게 보내고 있는지 겨울을 추운 겨울처럼 보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름에 오히려 긴 가디건을 더 챙겨서 가지고 다니게 되거든요. 어느 실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추운 에어컨 바람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카페를 가서 너무 목이 말라서 아이스를 시켜야 되겠다 하다가도 이따가 춥겠지 하고서는 따뜻한 걸 시키게 되고 근데 아이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추워도 못 견뎌 해요. 조금만 더워도 못 견뎌 해요. 거의 10년 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4월 달에 봄 소풍을 갔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공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 먹을 장소로 가겠다고 잠바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옆반 아이가 여자아이 한 명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서 이제 가는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는 것 같지는 않고 소리로만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담임교사에게 이 아이가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더워서 우는 거라는 거죠. 너무 더운데 그거를 못 참겠다.
이제 그래서 오는 거라고 해서 더위도 조금 느껴보고 더워서 땀이 나고 이렇게 좀 땀이 나야 불어오는 바람에 내가 좀 시원해지는구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나의 휴식 시간을 잠도 좀 충분히 자고 이래야지 되는데 지금의 생활은 낮과 밤이 크게 물론 아이들은 저녁에 자기는 하지만 어른들의 생활을 봤을 때는 크게 구분 없이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벽 배송, 그렇죠? 언제 주문을 하든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배송이 되어 있고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카페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가게 문 닫을 시간이야. 내일 아침 일찍 문 여는 시간에 가서 뭘 해야지. 이런 생활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갈수록 점점 더 이러한 예전보다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느끼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리듬을 경험하기에 생활 속에서 자연 속에서 리듬을 경험하기에는 점점 더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의 생활도 아이의 신체 리듬보다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게끔 하는 생활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지금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에 대한 연구를 다른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낮잠 시간이 되면 아이를 재워요. 점심 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어요. 물론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들 같은 경우에는 졸려서 힘들어 하는데도 오전 잠을 없애기 위해 오후에 잠을 잔다거나 이제 자게끔 아이의 그 졸린 거를 조금 선생님이 조절을 해 주시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듣다 보니까 언제 되면 몇 개월이 되면 무엇을 해야 돼요. 몇 개월이 되면 어떤 것을 해야지 돼요. 어떤 학습지를 해야지 되고 어느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지 되고 이런 시기들이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론상의 저희들의 유아교육이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때쯤에 뭐 제가 그 학습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들여놔야지 되고요. 전집 어떤 거 몇 개월에 넣어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기별로 시간별로 아이들이 경험해야지 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가는 생활을 아이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시간에 아이들을 맞추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낮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5살 반을 맡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살 반을 맡았을 때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 안 자요. 그러니까 재우지 말아주세요. 이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안 자면 안 재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오전 생활을 보내고 나면 분명히 제 생각엔 낮잠을 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자면 안 재우겠지만 아이가 졸려서 잠이 든다면 저는 그 졸려하는 애를 안 재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일과를 보내는데 그 아이가 1등으로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어린이집에서는 안 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바뀌고 활동량이 바뀌다 보니까 본인의 에너지를 오전 시간에 많이 이렇게 발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났더니 조금 긴 휴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녁에 좀 일찍 잤으면 좋겠어서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이가 이런 상황이었으니 하원하고 조금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충분히 줘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또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맞춰져 있는 시간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편리한 환경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이제 가정 환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했던 움직임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빨래할 때도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도 해보고 비벼도 보고 주물러도 보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지금 예비 교사들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들을 보더라도 빨래하는 거가 걸레 한번 빨아 보실래요? 이러면 이거가 조금 어렵기도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은 의도적으로 이런 생활 속에 필요한 움직임들을 해보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비질도 안 해봤고 쓰레바지를 사용해보는 경험도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 청소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일일이 뭐 선배 교사나 원장님이 자 이렇게 닦아야 해 라고 알려줘야지 되는 이게 이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이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거고 층간소음 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 매트가 굉장히 물론 우리 생활에서는 필요하기는 한데요. 매트가 폭신폭신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위에서 넘어져도 사실 크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뒤로 이렇게 쿵 넘어지면 고개를 이렇게 자동으로 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뒤통수가 이렇게 뒤에 안 부딪히게끔 내가 안 아프려고. 그런데 층간소음 매트 위에서 주로 생활했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넘어지면 그냥 고개가 뒤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스스로 드는 거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해서 움직이는 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포도와 수박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과일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과일을 주실 때 어떤 아이가 간식을 먹는데 수박이 있는데 안 먹고 포도가 있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안 먹을까 이랬더니 수박에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을 골라내는 거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포도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빼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다 접시에다 껍질을 다 까서 알맹이만 이제 놓아주셨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할 때는 스스로 이거를 이제 조절해서 움직이는 거가 어려워서 이제 그때부터 연습을 조금씩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의 편리함이 우리 환경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생활 속의 움직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편리한 생활들은요,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건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삶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도 아이들이 보는 세상을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는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운전이요. 그쵸? 네.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고 핸들을 운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거요. 네. 기어 넣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안 보이세요? 나무 토막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기어 옆에 아이가 놓은 거예요. 네, 시동.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청소기라든지 뭐 이런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다면 놀이 속에서 더 풍부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을 건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놀이 할 때 버튼식 시동 이렇게 눌러서 시동 켜잖아요. 이거를 아이가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놀이할 때는 아이들이 자동차 타고 우리 출발할 거야 하고 부릉 하고 키를 돌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버튼으로 누릅니다.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새로 나온 차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 놀이는 문구점 놀이입니다. 문구점 놀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계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문구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아이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벽돌 블럭을 또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자, 문구점 안쪽에 있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컴퓨터 비슷해요. 계산대는 이쪽에 있어요. 계산대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거는 네, CCTV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구점에 갔는데 CCTV가 있네 하고서 이제 놀이할 때 그게 아이들이 인식한 세상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내실 때 물론 편리한 기계들을 사용하시는 거 당연히 이제 좋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아이가 놀이에서도 그런 게 표현이 되고 움직임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본인의 움직임을 조절해 가면서 해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중에 편리해져서 움직임이 감소했어요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체험 중심의 생활을 하고 학습이 강조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해서 하시는지는 여쭤보진 않았지만 보통 뭐 액티비티 경험을 하러 간다거나 과학 뭐 실험을 해보러 간다거나 뭐 어디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무슨 만들기 한다고 해서 그거 체험 신청했어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갔다 오면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뭔가 자극을 받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인 몰입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자극이 주어져서 네, 그래서 하는 몰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의한 몰입보다는 자발적인 몰입을 더 할 수 있는 경험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가 훨씬 더 그러니까 영유아기에는 그러한 기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졸업생 부모님을 뵀거든요. 카페에서 연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길래 뵀더니 제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 1회 졸업생 부모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잘 지내냐, 사진 좀 보여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이가 주체적으로 큰 것 같다. 학교에 가서도 엄마 나는 스스로 공부해 볼게요. 학원 보내줄까? 아니요. 스스로 해볼게요. 과외 한번 해볼래?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결국엔 사교육과 과외는 안 하긴 했지만 원하는 대학까지는 아니지만 원하는 과로 가서 뭐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을 가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제 영유아기 때 발도르프 교육을 기간에 다녀서 어린이집에 그렇게 다녀서 아이가 주체적으로 조금 더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리듬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능동성이 더 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중에서는 감각 체험보다는 가상의 체험을 주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미디어를 많이 보기는 해요. 물론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어머님들 경우에는 미디어를 좀 멀리 하시고 가급적이면 안 접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모방학습과 개념학습을 주로 그동안에는 해왔었어요.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준다거나 설명을 해서 뭔가 개념을 이해하게끔 한다거나 그렇게 교육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이런 모방학습이나 개념학습보다는 아이가 배워야 하는 대상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의미를 조금 찾아가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아이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신뢰,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아까 말씀드린 그 자발적인 몰입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가 필요한데요. 가상의 경험,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새끼손가락까지. 제가 그래서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고, 이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턱 개고선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너네가 보는 어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른인 우리도 아이들 앞에서 미디어를 거의 물론 우리는 일하느라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감각적인 경험을 아이가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되찾아줘야지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듬, 사라져가고 있는 리듬을 아이들이 이 생활에서의 리듬, 자연에서의 리듬, 우주에서의 리듬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가 필요하고요. 가상의 경험보다는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발적인 몰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나누고 따뜻하게 관계를 형성해가는 공동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 리듬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간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을 할 시간인지는 어떻게 알게 되시나요? 밥 먹을 시간이야. 우리 누구 하원할 시간이야. 시계를 보고 아시게 되겠죠? 네. 시계를 보고 알게 됩니다. 시계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우주의 그 리듬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시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시계에 맞추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12시네. 밥 먹어야 되겠다.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니까 어떻게 하고 빨리 밥 먹고 들어와야지. 몇 시구나. 우리 누구 올 시간인데 그럼 빨리 이렇게 집안일 정리하고 데리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어진 생활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계가 사라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강의실에 가면 시계 위치를 사실 제일 먼저 찾아보거든요. 강의하기로 한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빨리 할지 천천히 할지 더 얘기할지 조금 얘기할지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요. 어떻게 불편할까요? 어긋날까봐. 맞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다른 사람하고 약속한 거가 지켜지지 않을까봐. 제가 처음에 초임교사로 근무할 때 교실에 시계를 없앤 적이 있었어요. 없애보고 시간의 흐름을 한번 체험해보자. 시간에 맞춘 생활이 아니라. 근데 시간에 맞춘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잖아요. 시계가 사라지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공포감도 느껴졌어요. 바깥놀이 나갈 시간인데 못 나가면 어떡하지? 점심시간은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좀 맞춰야 되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 점심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놀이터에서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조금씩 생기다가 나중에 해결했던 방법은 옆반 선생님이 나가면 놀이터 나갈 시간인가? 하고서 이제 같이 나가보기도 하고 조리사님이 밥차를 교실 문 앞에다가 놔주시면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구나 해서 이제 점심 먹을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실에 커다란 시계를 놓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작은 손목 시계를 차기 시작했어요. 시계 없인 도저히 안 되겠다.
시계를 이제 차고 우리가 계획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놀이를 하고 놀이터를 나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제 이런 생활을 보냈었는데 이게 계속 처음에는 시계에 맞춰서 생활을 했지만 리듬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계를 보지 않더라도 뭔가 아이들하고 놀이하면서 생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좀 정리하고 놀이터를 나갈까 하고서 이제 시계를 보면 내가 계획했던 원래 나갔었던 그 시간이 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이터에서 놀이하다가 이제 교실에 좀 들어갈까라고 이제 정리할 시간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계를 확인해 보면 내가 원래 계획했었던 그 시간에 맞춰져 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계가 필요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매일매일 지내다 보니까 시계가 없어도, 물론 아직도 불안하기는 하죠. 시계가 없으면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는 거가 어려워요. 원래는 안 그랬을 텐데.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기보다는 시간을 구조화하는 거가 더 익숙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할 거고,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시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된다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할 때는 불안함이 없었어요. 출근을 해서 아이들하고 하루를 보내고 퇴근을 해서 운동을 하고 뭐를 하고 이게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월요일의 일정, 화요일의 일정, 수요일의 일정이 다 달라요. 지난주 일정과 이번 주 일정이 또 다르고 다음 주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강의를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간 거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일정을 체크해 놓지 못해서 놓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듬들이 우리의 일과 속에는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특징은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으면, 즐거우면, 기분이 좋으면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지루하면 혹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뭔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정한 시간이 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유발되기도 해요. 무언가 시간적으로 재촉이 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내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여유가 느껴진다면 안정감도 느껴지고 보다 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시간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촉해도 왜 재촉하는지, 왜 빨리 해야 되는지, 왜 그냥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지, 그거가 아직은 이해가 되는 연령대는 아니에요. 다만 학교에 갈 때는 아이의 시간에서 성인의 시간으로 넘어가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는 약간 시간표가 정해져 있죠. 수업 시간 몇 분, 쉬는 시간 몇 분. 그렇게 지내면서 서서히 성인의 시간에 아이들이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시간의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지내게끔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시간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듬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루 일과를, 그리고 주의 리듬을, 달의 리듬을, 연의 리듬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낮, 밤, 낮, 밤.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식물의 성장은 씨앗이 새싹이 되었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시 씨앗이 되어서 새싹이 되었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이 되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반복이 됩니다. 그쵸? 네.
반복이 됩니다. 리듬이에요. 반복이 되는데 동일하게,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 재생된, 되풀이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복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복은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덧대어집니다.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은 계속 반복이 되죠. 작년에도 결혼기념일이 있었고 올해도 결혼기념일이 있고 내년에도 결혼기념일이 있을 거예요. 4월 11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결혼기념일에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니까 올해의 결혼기념일은 어딘가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내년의 결혼기념일은 웨딩 촬영을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는 건 거예요. 그 결혼기념일은 반복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새로움이 덧대어지고 이것이 이제 리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생활을 보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3월에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3월에도 비슷하구나. 4월에 꽃놀이 했는데 올해 4월에도 꽃놀이를 가는구나. 근데 작년의 꽃놀이와 올해의 꽃놀이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내용도 그렇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도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꽃놀이를 한다 하더라도 경험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호흡과 맥박이에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맥박도 이렇게 뛰는 속도가 일정해지기도 하고 나의 신체 리듬에 따라 기분에 따라 빨라졌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게 나의 그 맥박 수에 그 맞게끔 유지가 된다면 안정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듬들을 아이들이 우리의 이런 신체 리듬들이 조금 호흡이든 맥박이든 이게 안정감을 형성해 나가게 되면 아이가 신체를 형성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리듬을 스스로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자고 일어나고 이것도 엄마 나 잘 시간이니까 이제 잘게요 하고 자는 거 아니죠. 엄마 나 일어날 시간이어서 이제 일어날게요 이거가 아니고 서서히 아이의 수유하는 것도 어머님들이 점점 이렇게 시기를 늘려가면서 아이 이유있기까지 이렇게 키워 오신 건 거고 잠자는 것도 재웠다가 깨웠다가 낮잠 시간도 이렇게 오전 오후 나누어서 자다가 오후에만 재우다가 뭐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셨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은 스스로 리듬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성인들이 아이의 리듬 형성을 도와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이들하고 지내는 과정에서 리듬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삶의 리듬이 스며들어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해 주셔야지 되는데 어린이집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하기엔 어려워요.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조카들을 이제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 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을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고 놀이하고 산책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는요. 아마 어머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실천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리듬의 기본적인 단위는 아까 호흡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들숨과 날숨입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아이들이 반복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일과를 제공해 주는 거가 필요한데요. 아마 들숨 날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내용이실 건데 어린이집의 일과도 지금 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냈었던 일과에서 들숨 날숨이 이겁니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가지고 온 건데 들숨 날숨에서 이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들숨의 특징은? 들숨이라고 적혀 있는 시간을 쭉 보면
먹는 거. 아니면 실내, 안에서 있는 거. 네. 그러면 날숨은요? 날숨은 잘 모르시겠죠? 이완된 상태에서. 네. 이거의 특징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몰두하느냐, 몰입하느냐.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놀이할 때는 나의 이제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해서 나도 표현해보고 그러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들숨은 놀이가 끝나고 나서 잠깐 나에게 몰두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요. 그리고 그때 형성된 새로운 힘으로 바깥에 나가서 또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이거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아버님 일 1시부터 2시까지 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고 휴식 시간을 안 주고 또 2시부터 3시까지는 또 B라는 일, 다른 일을 좀 해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 나는 날숨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내쉬기만 하고 있는 건 거죠. 들이마시지는 못하고. 그러면 호흡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낼 때도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했으면 잠시 좀 쉬게끔 해주고, 발산하게 했으면 잠시 나에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주시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안정감 있게 지내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교사 시절에 잘 몰랐을 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이들의 그 자유놀이 시간에 놀이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놀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짧게 들숨을 하고 바깥놀이를 나가야 되는데 바깥놀이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연환경에 이제 날씨로 인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놀아봤었어요. 한번. 이제 어차피 또 놀을 건데 하고서는 그냥 놀았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정리를 한번 하고 들숨을 한 다음에 놀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폭발하더라고요. 놀이가 아니라 장난스러운 모습들, 짜증 섞인 모습들, 내 거야 하는 이런 갈등 상황들, 이런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발생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중간에 한 번 정도 아이가 날숨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들숨을 하게끔 해주는 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린이집의 주간 리듬 생활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제가 근무했었던 어린이집의 주간 리듬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요일에는 시리얼 종류를 간식으로 먹고, 화요일에는 누룽지, 수요일에는 과일, 목요일에는 떡, 그리고 금요일에는 빵을 오전 간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예술 작업으로 보면 월요일에는 밀라크레용 그림 그리기를 하고, 화요일에는 점토를 하고, 수요일에는 수채화, 목요일엔 다시 점토, 그리고 금요일엔 양모 작업을 했어요. 이거를 매주 반복을 했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오늘은 월요일이구나. 그러면 월요일이기 때문에 시리얼을 먹고 선생님하고 밀라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릴 거고 기차 놀이터에 가서 놀이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에 간식을 먹으면서 오늘 떡이 나왔네. 그러면 떡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점토나라에 갔다가 산책을 하겠구나. 선생님 오늘 시리얼 먹는 날이니까 기차 놀이터 갈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일의 개념을 형성하기 전에 약간 그림화해서 그 요일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뭐 하고 화요일에 뭐 하고 이것보다는 이러한 좀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월요일에 하는 거, 화요일에 하는 거, 수요일에 하는 거, 이거를 뭐 학습지 하듯이 이거가 아니라 월요일에는 엄마하고 함께 산책하는 날, 어린이집 끝나고 산책하는 날, 금요일에는 우리 집은 외식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정해주시면 오늘은 밖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외식을 했으니까 내일은 어린이집에 안 가고 재밌게 집에서도 놀 수 있는 날이구나 라고 아이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그거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듬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주체, 그러니까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시리얼 먹었네?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기차 놀이터에 갈 거야. 그럼 기차 놀이터에서 나는 친구들하고 무슨 놀이를 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물론 영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유아가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그런 계획들도 세우게 돼요. 교사가 형성해 놓은 이러한 틀 안에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오늘 이걸 먹었구나. 이러한 생활을 했고 이거를 사용했구나. 그러면 오늘 나는 이거를 해도 되는 날이구나. 이걸 아이가 서서히 반복하다 보면 인식을 하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주체적으로 본인이 무언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감과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요. 시간의 질서를 경험하게 되겠죠.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 거를.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내실 때 리듬 생활을 위해서 지켜주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듬의 이제 특징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의 리듬 생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건데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충분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세요. 재촉하기보다는 그런 거 있어요. 나도 출근해야 되고 아이도 준비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 빨리 양말 신고 빨리 옷 입고 빨리 우리 가방 메고 어린이집 가자. 엄마도 늦었어. 뭐 이렇게 서두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시간을 서두르게 되신다면 미리 조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준비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아이가 그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간은 감정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재촉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아이도 나에게 화를 내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안 좋은 마음으로 등원을 하거나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시고 아이가 시간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고 아이하고 교감을 해주시고 아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여유 있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물론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갔었지, 엄마 아빠랑 뭐 했었지 이런 것도 떠오르기는 하지만 엄마의 그 품에 안겼을 때 따뜻했던 느낌, 엄마가 나한테 보내줬었던 그 눈빛의 그 분위기와 느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유지하되 시간은 유연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재촉하지 않고 충분히 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시간을 주면 주는 대로 또 늘어나요. 10분 동안 준비하라고 했더니 안 돼서 한 20분을 줬더니 어머 세상에 20분을 줬는데도 준비가 안 되네. 그럼 30분으로 늘리면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순서는 유지하되 시간은 유연하게라는 것은 조금 늘려줬다가 이게 안 된다면 아이가 그 순서대로 그 준비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주시는 건 거예요.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가 당연한 것처럼 아이들도 뭐 양치하고 나면 양말을 신어야 되고 양말 신고 나면 겉옷을 입고 나면 가방을 메고 뭐 이런 순서들을 매일같이 반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다 보면 뭐 가끔 가다가는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뭐 이러면 그러기는 하겠지만 조금씩은 그러한 형태 속에서 지내게 되면서 부모님도 여유가 생기시고 아이도 여유 있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도 그렇긴 한데요. 요일별로 생활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월요일에 하는 생활이 있고 화요일에 하는 생활이 여기 어린이집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추셔도 되고요. 맞추셔서 어머님들께서 월요일에는 무엇을 할 거고 화요일에는 무엇을 할 거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월요일마다 빨래를 했기 때문에 엄마가 빨래하는 날에는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월요일 한 주에 한 번만 빨래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뭐 월요일에는 어떠한 컵을 사용해서 이 컵은 월요일에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컵.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정을 해 주시면 아, 이 컵을 사용하는 걸 보니 오늘은 월요일이구나. 그럼 내일은 무엇을 하겠구나. 아이가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집안일의 경우에도 아까 월요일은 빨래, 화요일은 청소 뭐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청소와 빨래는 거의 매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오늘은 아이와 함께 청소하는 날. 이런 식으로 정해보시면 화, 수, 목, 금은 내가 혼자서 청소를 하지만 월요일에는 아이하고 함께 청소를 하면서 이 시간의 흐름을 아이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뿐만 아니라 하루의 생활 형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원할 때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이거는 아마 집마다 조금씩 순서는 다를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냥 들어가서 자자 아니면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하고 뭐 잠옷으로 갈아입고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러한 순서를 조금 정해서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적용을 해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형태를 만드실 때 만들어 보시고 이거 조금 힘든데 그러면 조금 조율을 해 나가시거든요. 순서를 좀 바꿔보거나 시간을 더 줘보거나 가정에서도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 가지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율을 해 나가시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아이하고 관계 형성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요. 일과를 보내는데도 안정감이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들은 그러셨었거든요. 이렇게 생활 리듬을 맞추어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일과를 보내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을 때 선생님들이 느끼셨던 효과는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어려웠다. 그리고 반복을 하자니 나에게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도 조금 어려웠었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결국에는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일 커다란 효과는 무엇이었냐면 잔소리를 안 하게 됐다. 얘들아 이거 하자, 저거 하세요, 이리 오세요, 그거는 뭐 위험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위험한 순간에는 이제 지도가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하지만 거의 안 하게 됐다. 선생님이 부드럽게 안내하는 그 안에서 형태가 만들어져 있으니 안정감 있게 지내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굵직굵직한 그 리듬 생활의 그 형태를 형성하고 나시면 그냥 그러한 생활을 하게끔만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부모님들께서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방법에는 표면적인 안내, 반권위적인 안내, 그리고 깊은 의미의 안내 이렇게가 있는데요. 표면적인 안내는 직접 말로 설명하는 건 거예요. 가서 손 씻고 와, 세수해, 양치해야지 뭐 이렇게 아이가 해야 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가 지시해 주시는 거가 표면적인 안내이고 반권위적인 안내는 그대로 아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끔 하시는 건 거예요. 이런 경계선이나 일관성이나 반복성이나 이런 거 없이 마음껏 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의미의 안내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추구하는 안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 형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듬 생활이라는 이러한 생활 형태를 반복되는 이 순서들을 흔히 이야기하는 루틴을
아이하고 지내시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어디까진 내가 허용해 줄 수 있어 라는 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형성해 주시되, 이 안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마음껏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가 필요해요. 근데 이 형태를 형성하는 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조금 일관성 있게 누가 있든 없든, 우리 집이든 집 밖이든 적용이 되는 그러한 선이 있어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을 형성하시고 난 다음에 안내를 해야지 되는데, 안내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오리예요. 토끼도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오리인 줄 알았는데 토끼도 있어요. 처음에 토끼를 보신 분은 토끼인 줄 알았는데 오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뭘로 보이실까요? 여자예요. 할머니만 보이시나요? 옆에 오리와 토끼가 있었으니 할머니만 있진 않겠죠. 젊은 여자 보이세요? 젊은 여자만 보여요. 이제 보이세요?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못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 본 그림만 보인다 이러시는데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작은 얼굴, 고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리고 할머니 얼굴은 여자의 얼굴이 코입니다. 코고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턱이에요. 보이실까요? 네. 젊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모습도 보이고,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젊은 여자의 모습도 보여요. 네.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각도 이래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는 이래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의 고정된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기보다는 아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봐 주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듬 생활을 하기 전에,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안내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해야지 되는 거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뭔가 나만의 틀 안에서 이 아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찾아가면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가 그게 첫 번째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이 아이에게 지도를 하고 무언가를 가르치려 한다고 해도 내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 형성이 좋지 않으면 이거는 전혀 지도하는 거는 효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거 글을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키워야 크게 자란다. 이 책에 있는 이제 식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너는 왜 그렇게 꾸물거리니? 너는 왜 그렇게 장난만 치니? 우리는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을 쉽게 나무랍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기 안의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껏 발산해야만 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질을 억압받지 않고 자란 아이는 자유로움 속에서 나날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습니까? 네. 아이를 되게 답답해 하실 때가 있어요. 얘는 정말 느려서요. 얘는 준비하는데 굉장히 굼떠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빠릿빠릿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자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여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럴까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거를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뭐 이러는 거가 아니라 이런 아이라는 것을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께서 먼저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당신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보고 있음을 걱정하라 라고 적혀 있죠.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어느새 나처럼 행동을 해요.
교사인 저도 그걸 느꼈어요. 어머, 쟤 나처럼 얘기하네. 놀이할 때도 선생님 놀이를 하는데 딱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 앉으라고 하고 딱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분명히 선생님 역할인데 왜 저렇게 하고 앉아 있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앉아 있을 때 인식이 된 거, 어머, 내가 이렇게 앉는구나, 애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어느새 저의 행동을, 저의 말을 따라 했었거든요. 부모님들한테는 부모님의 행동과 말은 더더욱 그렇겠죠. 부모님의 생각도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따라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가시는 거가 필요해요. 이거를 보시면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닌데요. 7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정리정돈 시간에 이 놀이하는 공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고 정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 거예요.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정리해야 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이유는 평상시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아이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한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의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받고 이런 공간에서 본인이 지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부모 상담할 때도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애는 장난감 가지고 놀기만 하지 스스로 정리를 절대 하지를 않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하기에 수월한 환경인지를 먼저 우리 집이 놀잇감을 정리해 놓기에 수월한 공간인지를 먼저 살펴봐 주시고 그런 공간인데도 아이가 정리를 잘 안 한다라고 한다면 처음 놀이 시작할 때 아이가 좀 정돈된 공간에서 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너무 깨끗한 이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도 먼저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로 잰 듯 정확, 어른들 배워야 어린이집 주차장 화재.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앞인데 아이들의 이런 이게 킥보드 같아요. 킥보드, 전동차 이런 게 일렬로 쭉 세워져 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바깥에서 타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들어간 거라고 어느 분이 찍으신 사진인 것 같아요. 아이가 근데 댓글 중에 보니까 저거 선생님이 하셨겠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이가 했든 선생님이 했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만으로도 그거 자체로도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건 거고 그러한 모습을 생활을 선생님이 하시면서 보여주신 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시는데 킥보드를 세울 수 있는 선을 쭉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모 표시가. 그래서 그 칸 안에다가 킥보드를 하나씩 놓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선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만약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걸 해놓지 않으셨을까?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놓는 거야 라는 표시로 그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아이에게 원하는 생활 습관, 아이가 이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습관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모님들께서도 먼저 그러한 생활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할 때는 노래나 식구, 놀이, 동작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시는 거가 필요해요. 이거를 저는 예술적인 행위를 통한 생활 안내라고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리드미컬한 노래나 식구를 사용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의지력이 강화가 되어서 보다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린이집에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가 맞을 것 같은데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가 맞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이에게도 보호막이 형성이 될 거고 아이도 이제 조금 더 생활 습관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해보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만 조금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건데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햇살 아래 어린이집에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의 용어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안내하시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있죠. 집에서 막 뛰면 아래층에서 올라올까봐 저는 그러더라고요. 불안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뛰지 마, 안 돼. 아래층 할아버지 올라오셔.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뛰는 아이에게,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나비가 훨훨 날아온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걸어가 보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신다면, 뛰지 마, 걸어가. 이렇게 지시적으로 안내하는 것보다 아이가 조금 더, 진짜 나비처럼 걸어가 볼까? 뭐 이런 동작으로 좀 천천히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가볍게 움직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가벼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뭐 감각적으로 좀 무게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생활 속에서, 놀이 속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줄 때는 움직이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위에서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무, 네. 나의 몸은 나무가 되어요.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는 무언가에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용히 하자, 떠들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얘도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을 바꿔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내 입술 위에 꽃잎이 내려앉아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실 안에서 제가 관찰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입술 위에 꽃잎이 내려앉아요. 이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하고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잎이 내려앉아요. 이랬더니 이거는 자기가 꽃잎이 내려앉는 거를 표현을 한 건 거고, 그러고 이렇게 조용히 이제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용히 해, 그만 이야기해, 이렇게 선생님이 안내하시는 교실과 꽃잎이 내 입술 위에 내려앉아요,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교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주실 때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 거죠. 선생님 어깨 위에 난쟁이가 속삭이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이것도 선생님도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얘들아, 이렇게 해서 난쟁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을 거예요.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얘들아, 난쟁이 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도 진심을 담아서 여기에 진짜 난쟁이가 나에게 얘기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도 그런 환타지로 이해를 하고 조금 조용히 하는데 동참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실 처음엔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어려워하시고 나는 원래 언어 그런 거 사용 안 하는데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양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할 때도 가서 양치해 하면 스스로 양치하는, 뭐 큰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스스로 양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같이 양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때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는 쓱쓱 싹싹 이를 닦자 깨끗하게,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깨끗하게, 쓱쓱 싹싹 이를 닦자.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따끼 노래가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중에 어머님들한테 편안한 노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손 씻는 것도 손을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고사리 같이 예쁜 손 깨끗하게 씻어요. 이런 노래를 저는 불렀지만 손 씻을 때 불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래 중에서 어머님들이 편안한 노래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셔도 되고요. 세수하고 나서 로션을 바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자 로션 바르자 하고 이렇게 발라주시기도 하지만 로션 발라주면서 엄마가 예뻐져라 예뻐져라 우리 아기 얼굴 하면서 불러주신다면 조금 더 애정이 넘치고 교감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뭔가 사랑받는 느낌으로 이 로션 바르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함께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이런 노래들이라든지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과 함께 미디어 사용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아이들의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았을 때 핸드폰을 주로 아이들은 언제 찾을까요? 심심할 때. 또? 아이들은 정말 심심할 때 찾아요.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무엇을 놀아야 될지 모를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할 게 없을 때. 그래서 아이하고 계속 핸드폰을 뒤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건들지 않고 TV도 안 틀고 아이하고 계속 놀아주고 뭔가 상호작용도 해보고 함께 생활을 계속 놀아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빨래 갤 때 같이 하자 아이랑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핸드폰을 아이가 찾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확실히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아이랑 상호작용을 많이 못 해주는 상황이다. 밥을 해야지 되고 청소를 해야지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엄마 나 핸드폰 해도 돼요, TV 봐도 돼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지내실 때 미디어를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환경이니까 적정 시간 아주 정말 최소한의 시간에 아이가 보는 아이들은 최소한의 시간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해주시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실까요?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원장님 아세요?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편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법은 아이를 안고 하셔도 되고요. 아이가 내 무릎 위에 이렇게 엎드리게끔 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이의 등을 내가 이제 쓰다듬어 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등이라고 한다면 밤하늘에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떠 있을까 부드럽게 이제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큰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우리가 왜 어떤 손 할 때처럼 손가락으로 개수를 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몇 개의 별이 떠 있니? 하고 물어보고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몇 개의 별이 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꼬마 생쥐 저거는 아이의
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가 다리부터 머리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몸통과 다리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다리부터 해도 되고 팔부터 해도 되고 어디부터 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꼬마 생쥐 살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간다. 간질간질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치면 팔부터 한다고 하면 꼬마 이렇게 가겠죠. 꼬마 생쥐 살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간다. 간질간질. 그러니까 아이랑 가볍게 간지럼 태우는 놀이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 안으로까지만 해도 되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냉장고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서 서랍 속으로 들어간다. 간질간질 이렇게 해주시는 건 거예요. 이 놀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놀이를 하세요 이거가 아니라 아이하고 이제 있을 때 무슨 놀이를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특히 차 안에서 갈 때 아이들이 핸드폰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특히 명절날 할머니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이 놀이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아이한테도 이야기를 좀 큰 6, 7세 아이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들이 조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아마 어린이집에서 하고 계시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심심해하는 무언가 놀이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신다면 미디어보다는 감각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이들하고 함께 리듬 생활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의 생활을 다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바꾸시지는 마시고요. 이 중에 내가 하나는 실천해 볼 수 있겠다. 금요일은 우리가 외식하는 날이야. 꼭 이거는 아이가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등원 시간에 혹은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이 순서대로 아이하고 한번 지내봐야지 하는 이것들을 하나씩만 정해서 먼저 해보고 잠자러 들어가는 그 순서를 아이가 이제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일어나서 이 할 일들을 순서대로 좀 하나씩 해볼 수 있는 그 형태를 또 만들어주고 이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일과 전체에 다 적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기보다는 작은 형태를 하나씩 만들어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어로 보호막을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용히 해 이거가 아니라 꽃잎이 내 입술 위에 내려앉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이러한 나의 언어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보호막을 형성해 주시는 거가 필요하고요. 이거 다른 아이들은 이런 표현 안 하는데요. 판타지가 있는 그런 표현 안 하고 좀 직설적으로도 표현하고 과격한 표현도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하고 만나면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있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의 내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이가 커다란 상처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아이의 보호막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환타지로 인해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해줬을 때 난쟁이라든지 이런 요정들이라든지 제가 아까 난쟁이가 여기서 속삭이는데 안 들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7살 되면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에이 거기 뭐가 있다고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까지 그거를 믿고 갔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유아기의 시기를 우리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온전하게 이 시기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생활은 아이하고 함께 지내시는 생활은 형태를 만들고 언어로 보호막을 형성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거 자체로 아이의 내면에는 강한 힘이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주세요.
아이가 했으면, 형성했으면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나부터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환경을 아까 선생님들이 그 킥보드 세울 수 있는 선을 이렇게 정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 보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본인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생활 습관이 안정감 있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항이고요.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어제 또 쉬어가지고 리듬이 한번 또 깨졌고, 원래 아이 하원하고 오후에 보내시는, 저녁에 보내시는 원래의 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부모 모임하러 이제 오신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평상시 목요일에 하루 일과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내셔서 조금 피곤하셨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아주세요. 네. 아까 그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형성을 하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울타리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왜 반복된 생활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예측할 수 있죠. 다음에 무엇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이제 그걸 예측을 해서 그 생활을 본인이 뭘 해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하고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거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아이가 실험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엄마가 나를 허용해 주는지, 어느 선까지 내가 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거가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쉽게 얘기하면 규칙 같은 것들을 좀 적용해 주시는 건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가 이 아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래 엄마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내일은 할머니가 집에 왔는데 아이가 똑같은 동일한 요구사항을 했을 때 엄마가 그래 그럼 오늘은 오늘만 해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물론 융통성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몸과 마음에 조금 상처가 날 법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한 허용 범위를 해주시기는 하되, 얘를 언제나 누가 있든 없든 우리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이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시는 건 거예요. 근데 영유아기에는 규칙이 사실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엄마의 허용선. 근데 이 허용선이 너무 좁으신 경우도 있고 너무 넓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너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너무 좁게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씩 이렇게 좀 열어주셔서 여기까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 여기까진 너가 무엇을 해도 허락해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야. 이 선을 찾아가시는 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넓어요. 제가 아까 자유를 너무 많이 줘도 생활 습관 형성하는 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넓으면 아이가 이 선을 느낄 수가 없는 건 거죠. 이 경계선을. 그래서 이 경계선을 조금 좁혀주시는 것도,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 반복적인 리듬 생활을 어린이집에서는 노래로 이렇게 식으로 이런 걸 계속 해오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때 지시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리듬 생활할 때 어떻게? 네. 양치하러 가자. 이게 처음에 이걸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이게 아니라 네, 뭐 다른 말은 모든 용어를 다 바꾸세요의 의미는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하세요 하라고 하면 못 하세요.
어려워요. 안 쓰던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루 일과의 모든 내용을 다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모든 걸 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서서히 내가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조금씩 사용하는 언어 수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사용하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양치하러 갈 때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가서 우리 양치하자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건 거죠. 처음엔 직접적인 표현과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섞어서 사용을 하면서 아이가 조금 반복이 되면서 적응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은유적인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꿔보시는데 다 바꾸면 당연히 힘듭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스스로가 민망해요. 안 하던 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만 해보자는 건 거예요. 제가 아까 형태도 하루 일과 다가 아니라 잠자러 가는 시간 그 순간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로션 발라줄 때만 예뻐져라 예뻐져라 이거 써봐야지. 뛰어다닐 때만 거북이처럼 걸어가 볼까 이 말을 써봐야지. 이렇게 이제 하나만 먼저 거북이처럼 걸어가 보자. 이거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조금 어떤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이런 걸 하라고 했더니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옆에 원장님이 듣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관찰하러 가니까 관찰하러 오셔가지고 노래를 듣고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 이제 이렇게 하셨었는데 조금씩 적응해 가시기는 하더라고요. 적응해 가시면서 아빠가 놀릴 것 같아요. 저 완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요. 네, 같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시고, 네, 서로 놀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래도 최소한 하나 정도 하시고 그걸 하시면서 아이의 변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라고 처음부터 이런 말 저도 못 썼어요. 난쟁이 이거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이들하고의 관계 형성도 좋고 나의 언어 습관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예쁜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언어 말하는 게 되게 비슷해 보여요. 비슷하게 들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물들어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변화를 경험하시고 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말 이론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약속 시간이 있고 뭐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생원이든 뭐 약속이든 그럴 때 뭐 이게 시간이 있고 그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이 뭐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어떻게 좀 팁이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말을 안 듣는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빨리 이제 옷을 입고 준비하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놀고 있거나 그러면 저는 속 터지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또 지시를 하고 또 혼내게 되고 약간 그런 갈등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조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기술적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일단은 오늘 이야기한 거랑 또 이론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준비 시간을 좀 충분히 줘보시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충분한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루 일과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중간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지내실 때도 제가 시간을 좀 재봤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 얼마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 라고 재봤을 때 그냥 제가 체험했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분에 3가지의 제한이 있어요.
매트 위에 앉고 양말을 신고 뭐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 여기 앞에 모여보세요. 그러고 아이들이 와요. 양말 신으세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시간이 1, 2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교사 시절에 뭐 시간이 이렇게 재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비슷했을 수 있겠다. 내 느낌으로는 충분히 시간을 준 거였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을 한없이 늘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그걸 조율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린이집 다닐 때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놀이 시간에 놀이가 거의 끝났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생활 작업을 정리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아직 정리할 시간,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구나. 더 놀아야지 되나 보다 하고 한 10분 정도를 더 늘렸어요. 놀이 시간을. 그래서 그 다음날 조금 더 늦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봤을 때 정리해도 되겠구나, 마무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 거였는데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10분을 더 늘려주자니 바깥에 나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점심시간도 맞춰야 되는데 더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어서 늘려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지금 정리한다고 했더니 짜증을 내는 걸까 싶어가지고 아이들의 놀이를 다시 새롭게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놀이를 충분히 하기는 했지만 이 아이들의 특징이 놀이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인형극 놀이를 하더라도 결혼식 놀이를 하더라도 야, 너는 신랑의 신부해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자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식장 배경을 준비하고 뭐 어떻게 무슨 노래 부르고 어떻게 하자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구성을 하는 건 거죠. 놀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라고 하는 거가 놀려고 했는데 정리하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이때 정리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놀이를 좀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못하게 빨리 정리해.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줄게. 빨리 뭐 놀이 마무리해봐. 이러면 후다닥 끝내야지 되는 제가 시켜서 후다닥 끝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전에 미리 노래를 좀 불러줬었거든요. 시계를 한 번만 바라보아요. 음을 너무 낮게 잡았는데요. 숫자 9에 가면은 정리해요.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서 아이가 선생님이 저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 조금 있으면 정리를 하겠구나. 이거를 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뒤로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야, 선생님 정리한대. 빨리 해, 빨리. 결혼식 빨리 끝내자. 이러고 이제 스스로 그거를 좀 조율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시간을 일단은 좀 확인을 해 보셔서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시간을 좀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옷을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에 드는 옷을 미리 골라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아이가 옷을 안 입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놀고 싶어서 옷을 안 입고 계속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놀이 시간을 좀 정해준다거나 그래 그거 한 뭐 5분 정도는 놀고 그 다음엔 옷을 입어야 돼 라는 이 선을 정해주시는 건 거죠. 기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옷을 입고 가야지 되니까 엄마가 뭐 텀블러에 물 다 담을 때까지 엄마가 회사 들고 갈 텀블러에 물 다 담을 때까지는 옷을 입어야 해. 이렇게 이제 좀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 시간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첫째랑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아침마다 밥 먹는 시간이 첫째는 후다닥 먹고 학교 갈 준비를 자기가 잘 하는 편이고 둘째는 밥 먹는 시간이 허송세월 계속 느리고 옆에서 이제 막 억지로 먹여주면서 재촉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애기 엄마랑 저랑 다
최근에 이제 타이머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 요 시간 땡 울리면 그만 먹는 거예요. 밥을 그냥 뺏는다. 그냥 안 먹는 건 다시 못 먹고 간다. 근데 이 방법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리듬 오늘 마침 리듬이어서 궁금한 게 그 먹는 속도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래나 이런 걸로 끌어올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먹는 속도를 노래로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혹시 그 어린이집에서도 먹는 속도가 조금 느릴까요, 이 아이? 어때요, 선생님?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어. 근데 그게 이유가 좀 있거든요. 밥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주변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하고, 아니면 창가 근처에 앉는 아이라 가지고 창밖에 지나가는 뭔가 풍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거기에 관심이 꽂히면 밥에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자리를 바꿔준다든지 창가에서 조금 시선을 음. 분산시키는 쪽에서 이렇게 자기 밥그릇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밥을 다 먹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약간 환기를 시켜줘요. 뭔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밥 먹고 이것만 먹고 얘기를 해볼까? 뭐 3번만 먹고 얘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이가? 6살. 6살이요. 6살이면, 네, 조금 제한을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타이머가 좀 이렇게 재촉하게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좀 모래시계 같은 걸로 좀 바꿔보시는 거가 아이가 좀 시간이 흐르는구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모래시계 네, 안 먹혔어요. 효과가 전혀 그러면 지금은 타이머를 사용해서 그 시간이 돼서 밥을 딱 치우고 나면 아이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냥 쿨하게 포기해요. 밀어넣다 그냥 그러고 그냥 등원하고. 그쵸. 그리고 등원해서 오전 간식을 먹어요. 많이 먹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죠. 어차피 어린이집 가서 먹으면 난 배고프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조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와서 많이 충분히 오전에 배고픔을 좀 달랠 수 있을 정도로 먹는다라고 한다면, 네. 걔를 좀 조율을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애기 엄마는 계속 이제 아침에 기껏 차려줬는데. 차려준 거를 안 먹으니까 그 입에 잘 안 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안타까워하고. 맞아요. 속상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타이머로 맞는 걸까? 저는 어차피 이제 육아 방식 대부분 애기 엄마 따라 그냥 저는 따라주는 거니까 타이머 이제 그 디지털 숫자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카운트가 돼가지고 0이 딱 되면 소리가 딱 나면 이제 밥 그냥 딱 빼는 건데 얘한테 되는 거 맞나 해서 네, 정답이 뭐 육아나 교육이나 정답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쵸, 타이머 불안감이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먹어도 해결책이 있으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오전 간식을 안 먹는다고 한다면 본인이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픔을 한번 느껴보면 이 시간에 내가 꼭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가 돼서 먹기는 할 건데 그거가 지금 그런 생활이 아닌 건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압적으로 먹이거나 재촉해서 먹이면 오히려 더 먹는 거에 그 시간이 더 곤욕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지금 뭐 본 것도 아니고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촉하면서 먹는다면 저도 뭐 체하거나 뭔가 몸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재촉 밥을 먹어야지 된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 왜 자리도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고 하는 행동들 왜 그런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밥 먹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에 변화를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언니는 그러니까 위에는 첫째는 잘 먹는데 동생은 잘 안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왜 그런지를 먼저 보시는 거가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집에서는 딱히 어디에 눈을 팔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닌데 또 궁금한 게 이제 결국에는 첫째 등교 때문에 이 아이도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첫째하고 둘째를 그냥 등교 등원을 이제 어차피 각각 시키면 되니까 이거를 그 리듬을 따로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지금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아이 학교에 등교를 시키고 이제 어린이집 찾아 그 학교 앞 인근에 와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차를 태워 보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그 먹는 리듬을 기다렸다가 따로 등원을 시켜줘야 할지 그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첫째한테만 해서 그런가 너무 둘째한테 어려운 걸 힘든 거를 강요하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맞아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아마도 누구한테 맞춰야지 되나부터 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러면은 첫째는 학교 보내고 둘째 어린이집은 이제 따로 학교는 어머님이 어린이집은 아버님이 이렇게 할까가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먹는 시간은 그냥 충분히 아예 완전 충분히 주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그러기에는 연령대가 충분히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아이가 그걸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안에 내가 해야지 되는 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3월 한 달 동안 지내면서 형성된 그 아침 시간의 그 루틴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아이가 그 생활에 좀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충분히 시간을 주세요. 이것도 있기는 하지만 밥 먹는 시간이 5분 안에 다 먹어. 이거는 아니시잖아요. 주는데 아이가 먹는 속도가 느린 건지 아니면 먹기 싫어서 그런 건지 자고 일어나서 아직 입맛이 안 돌아서 먹기가 조금 힘든 건지 이거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6살 정도가 됐다면 언제까지 먹어야지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늦지 않게 어린이집 차를 탈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바로 앞 단계에 네가 해야지 되는 건 이거야.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거에 대한 예고를 조금 해주신다면 아이가 나 이거 빨리 먹고 어린이집 차 타려면 빨리 먹고 뭘 해야 되는구나. 이걸 좀 경험하게끔. 네. 그래서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밥 먹고 뭘 해야지 되는지 어떤 것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고를 좀 해주시면 하루아침엔 안 돼요, 아버님. 하루아침에 뭔가가 되진 않을 거고 예고를 계속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서서히 그 속도에 맞춰서 밥을 먹는 것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 먹는 걸로 많이 스트레스는 받지 속상한 마음은 공감하긴 하지만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만 하고 싶은 거 있으시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으시는데 나 이 질문 못하면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이렇게 하시는 딱 부분 네. 감각 체험을 통한 자발적 경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실질적인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경험은 화면에 나오는 걸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자발적인 몰입이 아니에요. 얘가 나한테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홀리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홀려서 약간 좀 넋이 나간 듯이 화면을 보고 있고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홀려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놀이하거나 뭐 이렇게 사물들을 만질 때 얘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차가운 느낌이 드네. 들었더니 조금 무게감도 있고 여기에 초록색 뚜껑도 있고 내가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껴지는 이러한 탐색을 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몰입은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를 내가 계속 집중해서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하는 아이들을 보면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할 때 보면 TV를 보는 거 못지않게 집중해서 봐요. 주변에 뭐 선생님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가끔 못 들을 때도 있어요. 누구야 불러도 모르고 계속해서 결혼식 놀이나 계속해서 뭐 자동차 만들기, 길 만들기 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끔 해주세요라는 건 거예요. 이런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됐을까요? 네. 오늘 그럼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교수님께 표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